창밖은 이미 오래전에 어둠에 잠겨 있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창백하게 32살 서지우의 얼굴을 비췄다. 모니터에는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은 보고서와 숫자들, 그리고 마감 시간이 붉은색으로 깜빡였다. 벌써 사흘째 밤샘이었다. 턱까지 내려온 다크서클, 기름진 머리카락을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그녀는 기계적으로 커피를 한 모금 더 들이켰다.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지만 카페인의 힘이라도 빌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서지우 씨, 내일 아침 임원회의 자료 다시 한번 검토했죠? 이번 프로젝트 성패에 우리 팀 명운이 걸렸다는 거 잊지 않았을 테고. 팀장의 목소리는 기름칠 안 된 톱니바퀴처럼 삐걱거렸다. 지우는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명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명줄이 먼저 끊어지겠다고 비명을 질렀다.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다육이 화분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았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어 대기업 마케터가 되었을 때만 해도 세상이 다 그녀의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끝없는 경쟁과 실적 압박, 그리고 숨막히는 조직 정치의 연속이었다. 입사 동기들은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거나 아니면 지우처럼 영혼 없는 좀비가 되어갔다. 몇 년 전 가장 친했던 대학 동기 민영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 지우는 처음으로 삶의 허무함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민영의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제대로 울지도 못했다.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고 어쩌면 슬픔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저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를 얹은 채 살아왔다. 민영아, 네가 원했던 삶이 이런 거였니? 나는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걸까? 문득 떠오른 친구의 환영에 지우는 가슴이 저렸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애써 눈물을 삼켰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아직 끝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었다. 마침내 새벽동이 트기 직전 지우는 간신히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듯 몽롱했다.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섰다. 텅 빈 복도를 걷는데 마치 유체 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자신의 발걸음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지하철 첫 차를 기다리던 승강장, 쇳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열차의 불빛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세상이 빙글 돌았다.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지우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과 함께 그녀의 의식은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떴을 때 지우는 자신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몸은 마치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발버둥 치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고 숨막히는 공포가 심장을 짓눌렀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죽은 건가? 이대로 영원히 이 어둠 속에 갇히는 건가?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빛 한 줄기가 보였다. 빛은 점점 커지더니 이내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으로 지우를 감쌌다. 추락하던 몸이 거짓말처럼 가볍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한복 두루마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듯한 옷차림의 노인이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깊고 차분했으며 손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제 그만 두려워해도 괜찮다, 아이야.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였다. 꾸짖는 듯도 타이르는 듯도 한 묘한 음성이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목소리에 의지하고 싶어졌다. 여기는 어디죠?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길을 안내하는 자, 길잡이라 불린다. 너는 지금 산과 죽음의 경계에 와 있구나. 잠시 너의 여정을 돌아볼 시간이다. 길잡이가 손짓하자 주변의 어둠이 걷히고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익숙한 풍경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강원도 산골 할머니 댁 뒤뜰에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 해맑게 웃으며 뛰어놀던 어린 시절의 지우가 보였다.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옛날 이야기를 듣던 모습,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원을 빌던 순수한 소녀였다. 기억나느냐? 그때 너는 무엇을 꿈꾸었지? 길잡이의 물음에 지우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왔다. 까맣게 잊고 지냈던 꿈들이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어떤 모습인가? 장면은 빠르게 바뀌었다.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꿈을 키우던 모습, 밤늦도록 공부하며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민영이와 함께 했던 수많은 시간들, 처음 만났던 날의 어색함, 함께 밤새 과제를 하며 나눴던 깊은 대화들,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웃었던 기억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다시 장면이 바뀌었다. 대기업 입사 후 점점 웃음을 잃어가는 지우의 모습이 보였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고 타인의 감정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실적에 웃고 평가에 울었다. 진심 없는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대하고 밤에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외로움을 달랬다.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은 민영의 장례식장이었다. 슬픔에 잠긴 민영의 부모님 앞에서 지우는 어색하게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친구의 영정사진을 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제대로 흘리지 못했다. 아니, 흘릴 수 없었다. 슬픔이라는 감정조차 사치라고 생각했던 걸까? 그저 나는 괜찮다, 나는 강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을 뿐이었다. 하지만 화면 속에 지우는 홀로 남겨진 방에서 민영의 사진을 붙들고 소리 없이 오열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깊은 슬픔을 외면하고 억누르며 살아왔는지. 미안해. 민영아, 정말 미안해. 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길잡이는 아무 말 없이 지우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다. 생의 회고는 계속되었다. 자신이 타인에게 무심코 던졌던 날카로운 말들, 이기적인 행동들, 그리고 반대로 타인으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배신감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마치 자신의 삶 전체가 한편의 슬픈 영화처럼 느껴졌다. 이제 알겠느냐, 아이야? 길잡이가 나직이 물었다. 내 삶의 무게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었는지. 그는 지우 앞에 커다란 저울 하나를 보여주었다. 한쪽 접시에는 지우가 세상에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학벌, 회사에서의 직함, 물질적인 풍요이 놓여 있었고, 다른 쪽 접시에는 그녀가 잃어버린 것들, 순수한 웃음, 친구와의 우정,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마음의 평화이 놓여 있었다. 저울은 위태롭게 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지우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너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는가? 길잡이의 질문이 다시 한번 지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저는 그냥 성공하고 싶었어요. 남들처럼, 아니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렸어요. 다른 건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것이 네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더냐? 지우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정말로 원했던 것이었을까?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이라는 허상을 쫓아 달려온 것은 아닐까? 문득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시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우야, 세상 모든 것에는 다 제 숨구멍이 있는 법이란다. 너무 꽉 막히면 언젠가는 터져버리는 법이지. 느릿느릿 가도 괜찮으니까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풀꽃하고 눈도 맞추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야 비로소 그 뜻을 어렴풋이 깨달을 것 같았다. 자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숨막히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이제 너에게 선택의 시간이 주어졌다. 길잡이가 지우를 두 갈래 길 앞에 데려다 놓았다. 한쪽 길은 부드러운 안개 속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곳에서는 모든 고통과 기억이 사라질 듯한 완전한 평화와 안식의 기운이 느껴졌다. 다른 한쪽 길은 희미하게 현실의 소음이 들려오는 좁고 가파른 길이었지만 그 끝에는 작은 빗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한쪽은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맞는 길, 다른 한쪽은 다시 돌아가 아픔을 끌어안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하는 길이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지우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모든 것을 놓고 저 평화로운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싶다는 강한 유혹을 느꼈다.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아직 해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 아직 온전히 사랑해보지 못했고 아직 진심으로 용서해보지 못했다. 그때 희미하게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보며 걱정하던 친구 선우의 눈빛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아직 자신이 세상에 온전히 피워보지 못한 어떤 가능성, 아주 작을지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단 한 사람에게라도 아주 작은 빛이라도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돌아갈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새로운 결심과 희망이 담긴 뜨거운 눈물이었다. 지우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고 길잡이를 바라보았다.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주변을 감싸던 풍경들이 소용돌이치며 사라지기 시작했다. 길잡이의 모습도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내 안의 빛을 믿거라. 그것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지우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힘겹게 눈을 떴다. 코에는 산소 호흡기가 꽂혀 있었고 온몸은 마치 바위에 깔린 듯 무거웠다. 눈꺼풀조차 들어올리기 힘들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삐빅거리는 기계음이 현실임을 알렸다. 창밖으로는 희미하게 새벽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지우야, 지우야, 정신이 드니? 날이 익은 목소리, 친구 선우였다. 며칠 밤을 새운 듯 캬한 눈으로 지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옆에는 눈가가 붉어진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 있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그들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려 애썼다. 살아있다는 것, 다시 이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찬 기쁨이 밀려왔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가볍고 평화로웠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했다. 지우는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이 원인이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지우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지우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바라보거나 자신이 겪었던 신비한 경험에 대해 생각하며 보냈다. 그것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긴 꿈이었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길잡이의 목소리, 생애 회고 장면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의 순간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퇴원 후 지우는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에 사표를 냈다. 팀장도 동료들도 의아해했지만 지우는 단호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아니, 살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강원도 상골에 계신 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말없이 지우를 맞아주셨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밤에는 뜨끈한 아랫목에 등을 지질 수 있게 해주셨다. 지우는 그곳에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갔다. 새벽 일찍 일어나 할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이름 모를 새소리에 귀 기울이며 숲길을 산책했다. 밤에는 마루에 앉아 총총한 별들을 바라보았다. 도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깊은 평화와 안식이 그녀를 감쌌다. 처음에는 자신이 겪었던 임사체험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와 함께 은행나무 아래 앉아 차를 마시다가 용기를 내어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는 지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시더니 가만히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사는 게 다 그런 기다, 아가. 넘어졌다 싶으면 다시 일어서고 아프다 싶으면 쉬어가고 그러면서 또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거지. 네가 본 것이 꿈이든 뭐든 그게 너한테 좋은 약이 되었다면 그걸로 된 기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지우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위로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우는 몸도 마음도 건강을 되찾았다. 서울로 돌아온 그녀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거나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저 매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고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진실하고자 노력했다. 가끔 선우를 만나 소박한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을 오르거나 봉사활동을 했다. 그리고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이 겪었던 특별한 경험과 그를 통해 얻은 깨달음들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지만 우연히 그 글을 읽게 된 선우의 권유로 작은 출판사에 투고하게 되었다. 몇 년 후 지우는 은행나무 쉼터라는 이름의 작은 상담 공간을 열었다. 거창한 상담 기술이나 자격증은 없었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삶에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았다. 지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자신이 길잡이에게서 받았던 위로와 지혜를 나누었다. 그녀의 따뜻한 공감과 진솔한 조언은 많은 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되어 주었다. 어느덧 중년이 된 지우의 얼굴에는 과거의 날카롭고 지친 기색 대신 온화하고 깊은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성공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작은 온기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면 문득 길잡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내 안의 빛을 믿거라. 그것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지우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삶은 여전히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매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녀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고 그 걸음이 향하는 곳에는 언제나 따뜻한 빛이 함께하고 있었다.